설마 그럴 리 없어. 혹시 무슨 일이세요? 박은숙은 호텔 복도 게시판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종이 한 장을 짚었습니다. 1988년 3월 14일. 목 뒤 매듭 흉터. 30년 동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이 눈앞의 글자 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그거 제가 붙여놓은 건데요. 뒤에서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에 은숙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지친 얼굴, 푸석푸석한 피부. 하지만 그 얼굴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은숙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어요. 백화점 복도를 뛰어가던 작은 뒷모습.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딸.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죠.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 남편의 죽음. 그리고 혼자 남겨진 30년의 세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평생을 찾아 헤매던 딸이 지금 이 순간 낯선 이름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채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겁니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살면 되는 거지.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살아온 게 벌써 30년이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은숙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61세의 몸은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3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알람이 필요 없었죠.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는 순간 무릎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익숙하다는 듯 무릎을 주무르며 천천히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흰머리가 반 이상 섞인 짧은 머리,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눈. 은숙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수를 하는 동안에도 손놀림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공장의 기계처럼 정해진 동작만을 반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부엌으로 나온 은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통 하나, 된장 용기, 그리고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은숙은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웠죠. 계란 후라이 하나와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어제 남은 밥 한 공기. 그게 은숙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은숙의 시선이 벽에 걸린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3월 15일. 은숙은 그날만큼은 매년 표시를 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그냥 넘기자. 혼잣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은숙은 서둘러 밥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지만 은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방에서 일하면 앞치마로 다 가려지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새벽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3월이지만 아직 쌀쌀했습니다. 은숙은 목도리를 한 번 더 둘러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나와 골목을 걸어나가는 동안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은숙은 익숙한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5시 버스를 타야 5시 30분에 시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각하면 하루 일당이 깎이니까요. 그리고 은숙에게 하루 일당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은숙처럼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은숙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버스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은숙은 뒷문으로 올라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거리, 꺼진 가게들, 그리고 텅 빈 도로. 세상이 깨어나기 전 은숙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는 재래시장 앞에 멈췄습니다.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렸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벌써 불이 켜진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채소가게, 생선가게, 그리고 은숙이 일하는 국밥집까지. 시장은 새벽부터 부산했습니다. 은숙 씨 왔어요? 국밥집 주인 김 사장이 앞치마를 두르며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방은 이미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큰 솥에서는 사골 국물이 끓고 있었고 도마 위에는 손질해야 할 재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마 앞에 서서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은 정확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왔으니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팔을 썰고 물을 썰고 고기를 손질하고. 은숙의 하루는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새벽 일을 마치고 출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해장국을 찾는 사람들까지. 국밥집은 순식간에 북적였습니다. 은숙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밥을 푸고 그릇을 씻고.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되자 손님들이 뜸해졌습니다. 은숙은 잠시 쉬면서 주방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허리도 결렸죠. 하지만 은숙은 참았습니다. 투덜거리면 약해 보이니까요. 은숙 씨, 오늘 일당 여기 있어요. 김 사장이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은숙은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매일 같은 금액이니까요. 6만 원. 하루 10시간 일한 대가였습니다. 고생했어요. 내일도 나올 수 있죠? 네, 사장님. 당연하죠. 은숙은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오후 3시. 집으로 돌아가면 4시쯤 될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올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 은숙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침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은숙은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끓였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는 동안 은숙의 시선이 또다시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3월 15일. 이제 일주일 남았네. 은숙은 라면, 국물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은숙은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에 묻어둔 채 하루를 넘기는 것이 전부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 곰팡이가 핀 벽. 하지만 은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을 감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 따뜻한 체온, 그리고 울음소리. 은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살면 되는 거지 그냥 살면 돼. 은숙은 스스로에게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어제처럼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처럼 30년 동안 반복된 하루가 또 한 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몰랐습니다. 내일 그 반복될 것 같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길 거라는 것을요. 잊고 살았던 과거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은숙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은 다시 찾아올 것이고 은숙은 또다시 알람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동작, 같은 루틴.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점퍼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은숙은 익숙하다는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국밥집 주방에 들어서자 김 사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은숙 씨, 오늘 좀 부탁이 있어요. 김 사장이 앞치마를 매며 말했습니다. 호텔 쪽으로 납품 좀 다녀와 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감기 걸려서 못 가겠다는데. 호텔이요? 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장 부인이 호텔 납품을 담당했었습니다. 식자재를 가져다 주는 일이었죠. 그래요. 시내에 있는 그랜드 호텔. 거긴 연회장 주방으로 국물 재료를 납품하거든요. 오전에 다녀오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일이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 사장은 주방 한쪽에 놓인 큰 스티로폼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들고 가시면 돼요. 주소는 여기 적어뒀고. 은숙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호텔이었습니다. 은숙은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은숙은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재래시장의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높은 빌딩들이 나타났습니다. 은숙은 이런 곳에 올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하고 집에 가고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랜드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은숙은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호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화려한 로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 은숙은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낡은 점퍼와 운동화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죠. 저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프런트 직원이 은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표정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아, 저 연회장 주방으로 납품 왔는데요. 납품이요? 아, 그럼 직원 통로로 가셔야 해요. 저쪽 복도 끝에 안내판 보이시죠? 거기로 가세요. 직원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벗어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 통로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벽은 회색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계단이 나왔습니다. 은숙은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연회장 주방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은숙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주방은 넓고 복잡했습니다. 여러 명의 조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큰 냄비들이 불 위에서 끓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납품 오셨어요? 한 남자 조리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국밥집에서 왔습니다. 국물 재료요. 아, 여기 놓으세요. 확인하고 사인해 드릴게요. 은숙은 스티로폼 박스를 조리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자 조리사가 박스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은숙은 그 사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각종 공지사항과 메뉴판이 붙어 있었죠. 은숙의 시선이 게시판 구석에 붙은 낡은 종이 한 장에 멈췄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말려 올라간 종이였습니다. 은숙은 무심코 다가가 그 종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아찼습니다. 1988년 3월 14일 서울 명동 백화점에서 실종. 당시 만옷의 여아. 목 뒤에 매듭 모양 흉터 있음. 발견 시 연락 바랍니다. 그 밑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은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988년 3월 14일 목 뒤 매듭 흉터. 은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게시판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은숙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그 종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은 공고문. 누가 왜 여기에 붙여놓은 걸까요? 손님,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남자 조리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은숙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손님? 조리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은숙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사인을 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은숙은 서둘러 주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묻어뒀던 기억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머릿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 공고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1988년 3월 14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은숙이 모든 것을 잃은 날. 아니, 모든 것을 빼앗긴 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은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쳐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과거의 기억만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은숙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세상에 그런 일이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무언가가 말입니다.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신이 멍했습니다. 국밥집 주방으로 들어가자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별일 없었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은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팔을 썰기 시작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칼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은숙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은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가빴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 공고문이 떠올랐습니다. 1988년 3월 14일. 목 뒤 매듭 흉터.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방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그걸 봤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은숙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하지만 절절하게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은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호텔에 가봐야겠다고. 그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은숙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눈을 떴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푸석푸석한 얼굴. 하지만 은숙의 눈빛에는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 하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은숙을 다른 세계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공고문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은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도 부어 있었죠. 은숙은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습니다. 국밥집으로 출근하는 길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도착하자 김 사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은숙 씨, 어제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평소처럼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은숙은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그 호텔에 가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 일을 시작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팔을 썰다가 손을 베일 뻔했고 국물을 끓이다가 불 조절을 잘못해서 김 사장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은숙 씨,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그럼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내일 푹 쉬고 오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찍 들어가면 일당이 깎일 테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그 생각만 하게 되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들자 은숙은 잠시 쉬기 위해 주방 뒤 작은 공간으로 갔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꺼내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은숙 씨 맞으시죠? 저 그랜드 호텔 연회장 주방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납품할 때 만났던 조리사인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아 어제 납품하실 때 영수증을 하나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다시 들러주시겠어요? 영수증. 은숙은 그게 필요하지 않았지만 순간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 호텔에 갈 명분이 생긴 거였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 다시 들르겠습니다. 네,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숙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오후 일을 마치고 은숙은 김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호텔에서 영수증을 못 받아왔다고 하는데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요? 그럼 다녀오세요. 시간 걸릴 것 같으면 오늘은 그냥 퇴근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은숙은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은숙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공고문을 다시 보면 뭐가 달라질까?
혹시 주소나 연락처가 적혀 있을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 통로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연회장 주방 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렸습니다. 은숙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주방은 어제와 똑같이 바빴습니다. 여러 조리사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입구에서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게시판이 보였습니다. 그 낡은 공고문도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어제 그 남자 조리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영수증 받으러 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무실에서 가져올게요. 조리사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숙은 그 틈을 타서 게시판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고문 앞에 서자 어제 봤던 그 글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8년 3월 14일 목뒤 매듭 흉터. 은숙은 공고문을 자세히 봤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어서 지워진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없었던 걸까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기요. 갑자기 옆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계셨어요? 여자가 공고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은숙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네, 그냥 눈에 띄어서요. 저거 제가 붙여놓은 건데 혹시 아시는 분이라도 계세요? 여자의 말에 은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당신이 붙여놓았다고요? 네. 제가 그 아이를 찾고 있거든요. 여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친 얼굴, 푸석푸석한 피부, 하지만 눈빛만큼은 간절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 아이를 찾으시는 거죠? 은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그 아이일지도 모르거든요. 뭐라고요? 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목 뒤에 이런 흉터가 있거든요. 여자가 목 뒤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매듭 모양의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은숙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흉터가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요. 보육원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저를 발견했을 때 이미 있었다고. 은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게시판을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윤미정이요.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윤미정. 은숙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여자가 혹시 저기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숙을 봤습니다. 은숙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놀라서요.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그때 남자 조리사가 돌아왔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은숙은 서둘러 주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이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어.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확인해 봐야 해. 은숙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은숙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이라는 여자, 목 뒤 흉터, 그리고 30년 전 그날의 기억.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방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뒀던 과거가 다시 돌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에서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은숙은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은숙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그 여자가 정말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인지 말입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호텔에 가서 윤미정이라는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3시쯤 겨우 잠들었는데 4시가 되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꼭 가봐야 해. 확인해야 해.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얼굴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은숙은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습니다. 국밥집으로 출근했습니다. 김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점심 후에 좀 일찍 나가도 될까요? 급한 볼일이 생겨서요. 김 사장은 은숙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얼굴이 안 좋던데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요. 그럼 점심 후에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은숙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찍 나가는 만큼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팔을 썰고 국물을 끓이고 그릇을 씻고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1시가 되자 은숙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김 사장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은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처음 만나서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 통로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연회장 주방 문 앞에 서자 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은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주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바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조리사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주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여자 윤미정이 보였습니다. 큰 냄비 앞에서 국물을 저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미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숙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어제 공고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미정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라도 계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요.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일 중이라 어렵고요. 3시쯤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만날까요? 네, 그렇게 하죠. 은숙은 주방을 나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은숙은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3시가 되었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고 미정이 나왔습니다. 조리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미안해요. 일이 좀 밀려서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기 직원 휴게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할까요? 두 사람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소파 몇 개와 자판기가 놓여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은숙과 미정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 미정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어렸을 때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기억하는 건 보육원에서부터예요. 그 전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몇 살 때 보육원에 들어가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보육원 기록에는 1988년에 발견됐다고 나와 있대요. 당시 5살쯤 된 것 같다고. 1988년. 5살.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몇 살이세요? 36이요. 36. 계산이 맞았습니다. 은숙의 딸도 살아있다면 올해 36이었습니다. 은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발견되셨는지 아세요? 서울 어딘가였대요. 정확한 위치는 기록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은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저를 아시는 건가요? 은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딸을 잃어버렸어요.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30년 전이에요. 1988년 3월이었어요. 3월이요? 네. 딸아이는 당시 5살이었어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휴게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이 조용했습니다. 혹시 목 뒤 흉터 말고 다른 특징은 없었어요?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왼쪽 발목에 작은 점이 있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그게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대요. 왼쪽 발목의 점. 은숙의 딸도 똑같은 곳에 점이 있었습니다.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제 딸일까요? 은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겹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을 뻗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요. 제대로. 어떻게요? 병원 기록, 보육원 기록, 그리고 DNA 검사까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로. 하지만 은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숨겨진 또 다른 비밀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휴게실을 나와 은숙은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가 다시 열릴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진실과 마주하기로. 그것이 은숙이 넘은 문턱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숙과 미정은 그 사이 몇 번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미정은 은숙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이야기, 20살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애들 이름은 서연이랑 도윤이에요. 서연이가 10살, 도윤이가 7살이에요. 미정이 휴대전화로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은숙은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들일지도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미정이 말을 흐렸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힘드시게 하나요? 네, 이혼하고도 계속 같이 살고 있어요.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근데 저한테는 항상 차갑게 대하세요. 제가 집안을 망쳤다고. 은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여자가 혹시 정말 내 딸이라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그래도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아요. 애들한테만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숙은 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곧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네. 두 사람은 보육원 기록을 먼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은숙이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30년 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혹시 1988년에 들어온 아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지만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고 신분증도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평일 오전에 오세요. 은숙과 미정은 다음 주 월요일에 보육원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정의 시어머니 장복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장복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늦었네. 장복자의 첫마디였습니다. 미정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좀 밀려서요. 애들은요? 방에서 자고 있어. 내가 밥 먹이고 재웠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내 손주들이니까 당연한 거지. 미정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장복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요즘 어딜 자꾸 돌아다니더라? 네. 눈치챘어. 요즘 퇴근 시간이 늦어. 어디 남자라도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일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안다고. 장복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요즘 내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복자에게 은숙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애들한테 나쁜 영향 주지 마. 이미 내가 이혼해서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미정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복자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미정은 부엌에 홀로 남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은숙은 국밥집에서 일하던 중 김 사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 월요일에 하루 쉴 수 있을까요? 월요일요? 무슨 일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쉬세요. 대신 화요일은 꼭 나와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숙과 미정은 보육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벽은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은숙이 사무실에 있던 중년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1988년에 들어온 아이 기록이네요. 이름은 윤미정. 당시 5살로 추정. 발견된 날짜는요? 3월 17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3월 17일. 은숙의 딸이 사라진 건 3월 14일이었습니다. 3일 후에 발견된 거였습니다.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발견된 장소는요? 서울역 근처 골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특징은요? 목 뒤에 매듭 모양 흉터, 왼쪽 발목에 작은 점.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정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제 딸이에요. 확실해요. 어머니. 미정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은숙은 더욱 세게 미정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을 방해할 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잠든 서연이와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들. 미정은 두 아이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어 아이들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가방에 옷을 넣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미정은 자신의 짐도 간단하게 챙겼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장복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가려고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애들은 저랑 같이 가요. 장복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애들은 여기 두고 가라고. 애들은 제 자식이에요. 법적으로도 제가 양육권자예요. 미정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복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법이 뭐가 중요해? 내가 애들 제대로 키울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이제 엄마도 계시고요. 엄마,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엄마라고? 웃기지 마. 장복자가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연이와 도윤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서연이가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서연아, 도윤아, 우리 잠깐 다른 데 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왜? 할머니랑 같이 안 살아?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장복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애들아, 엄마 말 듣지 마. 여기 있어. 시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장복자는 서연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 말 듣지 말고 여기 있어. 싫어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장복자의 손을 뿌리치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랑 갈 거예요. 엄마가 좋아요. 도윤이도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장복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희들, 누가 밥 먹여주고 키웠는데 감사했어요. 하지만 애들은 제가 데리고 갈게요. 미정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장복자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비켜주세요. 이 집에서 나가면 후회할 줄 알아. 이미 결심했어요. 미정은 장복자를 지나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장복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고 봐. 후회하게 해줄 거야. 미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은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했어. 이리 와. 은숙이 미정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연이, 도윤이 맞지? 할머니야. 할머니?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은숙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래, 할머니. 엄마의 엄마. 너희 친할머니야. 우와, 할머니 생겼다. 도윤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은숙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 다 같이 살자. 네 사람은 택시를 타고 은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미정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장복자가 정말 가만히 있을까요? 은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좁아서 미안해. 여기밖에 없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충분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숙은 방 한쪽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자고 우리 큰 집 알아봐야겠다. 괜찮아요. 저희가 일해서 돈 벌게요. 그래. 같이 힘내자. 오후가 되어 은숙은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라면과 계란, 그리고 김치. 네 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은숙이 아이들 그릇에 계란을 넣어줬습니다. 서연이와 도윤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미정 씨죠? 저 장복자 변호사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일로? 장복자 여사께서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손주들의 양육권과 관련해서요. 양육권이요? 네. 장 여사께서는 윤미정 씨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따라서 조부모 양육권을 신청하실 예정입니다. 미정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애들은 제 자식이에요. 법적으로 부모가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부모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윤미정 씨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 후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소장은 곧 발송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은숙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양육권 소송을 걸었대요. 뭐라고? 은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정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애들을 빼앗으려고 해요. 제가 키울 능력이 없대요. 그럴 리 없어. 넌 훌륭한 엄마야.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법원에서 시어머니 손을 들어주면 어떡해요? 은숙은 미정을 꽉 껴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우리가 이긴다. 하지만 은숙의 가슴속에도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장복자는 돈도 많고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자신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미정과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절대 잃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해. 방법을 찾아야 해. 은숙은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30년 전처럼 빼앗기지 않도록.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은숙과 미정은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부모 양육권 소송이라 쉽지 않은 사건이네요. 이길 수 있나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부모가 양육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 주거 환경,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까지요. 저는 일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조리 보조로요. 수입은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네요. 주거는요? 지금은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어요. 반지하 월세인데.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나요? 내 시어머니는 작은 부동산 사업을 하세요. 집도 본인 소유고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선호하죠.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숙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최우선 아닌가요? 아이들은 엄마를 원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이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양육 환경도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 적절한 주거 공간,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증거도 필요하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서연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엄마, 할머니, 나, 도윤이. 은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정은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그날 저녁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나은 집을 구해야 한다고.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곳을 말이죠. 다음 날부터 은숙은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입니다. 그렇게 비싼가요? 방 2개짜리면 이 정도는 해야죠. 은숙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은숙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숙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신청인 윤미정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수 없음.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함.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신청인 장복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아동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복리를 위해 조부모 양육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함. 은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떡해요, 어머니. 애들을 빼앗길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은숙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2주 후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은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딸의 사진, 신발,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편지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쓴 편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꼭 찾아야 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우리 딸은 어딘가 살아있을 거야.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찾았어요. 우리 딸 찾았어요. 근데 또 빼앗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을 써야겠다고. 은숙은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박은숙입니다. 아, 은숙 씨. 무슨 일이에요? 부탁이 있어서요. 혹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요? 500만 원만요. 꼭 갚을게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 씨, 저도 요즘 어려워서 미안해요. 그럼 300만 원만이라도. 정말 미안해요. 저도 빚이 있어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숙은 다른 지인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숙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미정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미정도 없었습니다. 미정아, 서연아, 도윤아. 은숙은 집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제가 자진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대요. 아이들이 다칠까봐 무서워요. 먼저 가 있을게요. 곧 만나요. 은숙의 손에서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3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손주들. 또다시 빼앗기는 건가요? 은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숙은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눈을 떴습니다. 아니, 눈을 뜬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방.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은숙은 그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은숙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신호음이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드디어 누군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은숙 씨죠? 장복자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이 어디 있어요? 바꿔주세요. 미정이는 지금 애들 재우느라 바빠요. 통화 못해요. 제 딸이에요. 바꿔주세요. 딸,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딸이라고? 장복자가 비웃었습니다. 은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발 미정이랑 통화 좀 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미정이는 이제 제 결정을 따르기로 했어요. 애들 때문에요. 애들 복리가 최우선이니까요. 애들은 엄마랑 있어야 해요. 엄마, 애들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는 엄마가 무슨 소용이에요? 장복자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숙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에서 봅시다. 그때 확실하게 정리하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숙은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은숙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복자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장복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층 건물에 마당까지 있었습니다. 은숙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으로 장복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은숙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왔어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제발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장복자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차갑게 은숙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미정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애들도요. 안 돼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복자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많죠. 30년 동안 딸 버려놓고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는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결과는 같잖아요. 장복자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은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딸과 손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일어나세요. 꼴 보기 싫으니까. 제발이요. 애들은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 돈 한 푼 없는 엄마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장복자가 비웃었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들어 장복자를 봤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으로 배를 채우나요? 사랑으로 학교를 보내나요? 장복자가 일어서며 차가운 시선을 내려봤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당신은 가난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어요. 미정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환경에서 애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은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요, 물질이 다는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은 필요해요.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 그게 최소한이에요. 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복자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제발 가세요. 재판 전에 또 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은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데 2층 창문으로 서연이와 도윤이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숙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곧 장복자가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은숙은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은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김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은숙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사장님,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은숙은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 손주들, 그리고 양육권 소송까지. 김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제가 증명해야 해요. 제가 손주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걸요. 어떻게요? 일자리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증명서 써드릴게요. 은숙 씨가 여기서 5년 넘게 일했고 성실하다고요. 정말요? 그럼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은숙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김 사장이 써준 재직 증명서, 통장 사본, 그리고 보육원 기록까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딸과 손주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빼앗길까요? 새벽 4시 은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모든 걸 걸어야 해. 법원으로 가는 길, 은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도착하자 장복자가 보였습니다. 옆에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미정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미정아. 은숙이 달려갔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은숙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복자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들어가죠. 시간 됐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은숙과 미정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장복자와 변호사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판사였습니다. 표정은 단단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먼저 장복자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 윤미정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주거 환경도 열악합니다. 반면 신청인 장복자는 안정적인 수입과 적절한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장복자의 재산 목록, 주택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까지. 은숙은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복리를 위해 조부모 양육권을 인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이번엔 미정이 일어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혼자 일어서야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신청인 할 말씀하세요. 저는 애들 엄마예요. 애들은 저를 필요로 해요. 경제적 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어요. 주거는요? 지금은 어머니 집에 있어요. 어머니 집이요?
어떤 집인가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집인가요? 반지하요.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미정이 앉았습니다. 은숙이 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판사가 장복자를 받습니다. 신청인 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장복자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애들을 5년 넘게 키웠어요.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다 제가 했어요. 미정이는 일만 했고요. 그래서요? 애들은 저한테 익숙해요. 저를 더 많이 따라요.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되어 있고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은숙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말해야 해. 은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은숙을 봤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박은숙입니다. 미정이의 친모예요. 친모라고요? 네.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딸을 최근에 찾았어요.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육원 기록, 오래된 사진, 그리고 실종 신고서까지. 제 딸은 1988년에 납치됐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졌죠.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판사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재판장님. 다 증거가 있어요. 은숙은 계속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1988년 3월 14일, 실종 3월 17일, 보육원 발견.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복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가난합니다. 집도 작고 돈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딸과 손주들을 사랑합니다.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어요. 이제 겨우 찾았는데 또 빼앗길 수는 없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증명하겠어요. 제가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걸요. 판사는 은숙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도 울고 있었습니다. 피신청인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0년 동안 혼자였어요. 부모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외로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찾았어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를 찾아 헤맸다고 하셨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미정이 은숙을 봤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친할머니가 생겼어요. 가족이 생겼어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동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후 판결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2주 후입니다. 재판장님, 장복자가 일어났습니다. 애들 의사는 확인할 필요 없어요. 애들은 당연히 할머니를 따를 거예요.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패정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은숙과 미정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2주 후가 진짜야. 네. 하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었습니다. 2주 후 진짜 마지막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김 그리고 밥. 간단했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일어나라 애들아. 아침 먹어야지. 서연이와 도윤이가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미정도 일어나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 모습.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은숙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꿈꿨던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일 가야 해. 너희도 학교 가고. 학교요? 여기 학교 다녀요? 그래, 새 학교로 전학 갈 거야. 아이들은 약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숙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적응할 거야. 엄마랑 할머니가 있잖아. 네. 아침을 마치고 각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국밥집으로, 미정은 호텔로, 아이들은 학교로. 평범한 하루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모였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 착해요. 다행이다. 내일도 재미있게 놀아. 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숙과 미정은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여전히 월세였지만 방이 2개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사한 날, 4사람은 새 집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우리 집이다. 도윤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미정이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은숙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딸 찾았어요. 손주들도 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그날 밤 은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상자. 안에는 딸의 사진과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꼭 찾아야 해. 포기하지 마. 은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찾았어요, 여보. 30년 걸렸지만 찾았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포기하지 말라고 해줘서 덕분에 우리 딸 찾았어요. 그날 밤 은숙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눈을 떴습니다. 옆방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은숙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미정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산책이라도 갈까? 좋아요. 아이들도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네 사람은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은숙에게는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30년 동안 꿈꿨던 삶이었습니다. 은숙은 미정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인생이 돌아오는 데는 30년이 걸렸다. 그래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은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3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엔딩 멘트 완성본.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은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30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3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죠.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어떤 이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진심으로 찾는다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은숙이 30년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도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답을 찾게 됩니다. 은숙에게 30년이 걸렸듯 당신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의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재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은숙과 미정, 그리고 서연이와 도윤이를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응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일생 채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판사는 서연이와 도윤이를 직접 만났습니다. 법원 상담실에서였습니다. 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도윤아, 너희는 누구랑 살고 싶니? 서연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엄마요. 왜? 엄마가 좋아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따뜻해요. 도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엄마요. 그리고 할머니도요. 할머니? 어떤 할머니? 엄마의 엄마 할머니요. 친할머니요. 판사는 기록을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할머니는요? 장복자 할머니는?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서워요. 엄마한테 자꾸 화내요. 판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의사는 분명했습니다. 드디어 최종 재판 날이 왔습니다. 은숙과 미정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장복자도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신청인 장복자의 조부모 양육권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장복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숙과 미정은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아동들은 명확하게 모친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경제적 여건은 어렵지만 모친과 친조모가 함께 양육 의지를 보였으며 아동들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도 양호합니다. 미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숙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양육권은 모친인 윤미정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똑똑. 재판이 끝났습니다. 은숙과 미정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장복자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이긴 줄 알아? 애들 고생만 하게 생겼어. 아니에요. 우리가 잘 키울게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과 미정은 장복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와 도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우리 왔어. 아이들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 같았습니다.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장복자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만 꽉 닫혀 있었습니다. 은숙의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은숙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있는 재료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찌개, 그리고 밥. 간단한 식사였지만 함께 먹으니 꿀맛이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도윤이가 숟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은숙은 그 웃음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도윤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정이 옆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30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셨잖아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가 중요하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아이들이 이불을 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같이 자요. 그래, 같이 자자. 네 사람은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연이와 도윤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은숙과 미정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더 큰 집을 구해야지. 돈을 모아서. 네.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나도 계속 일할게. 우리 같이 힘내자. 네,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은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지. 저도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 딸 잘 찾았다고 기뻐하실 거야.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숙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야. 네, 어머니. 밤이 깊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좁은 방에서 포개져 잤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은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30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3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죠.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어떤 이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진심으로 찾는다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은숙이 30년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도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답을 찾게 됩니다. 은숙에게 30년이 걸렸듯 당신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의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재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은숙과 미정, 그리고 서연이와 도윤이를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응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일생 채널이었습니다.